자,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안전토크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전히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딥시크 그리고 AI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이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재난안전 119엔 처음이시죠? 네, 오늘은 이거 처음이고 네. 이 채널도 처음이고. 네, 유튜브 방송을 네. 통해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거를 잘 보고 있는데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또 AI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 AI를 누구보다 잘 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겠죠? 네, 소장님께서는? 맞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뭐 여러 개 모델 나올 때마다 쓰고 있고 제가 좀 이제 AI 쓰면서 생각이 바뀐 게 예전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AI는 요즘에 써본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써본 만큼. 써보게 되면 실제로 이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나 내용들을 좀 알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오늘 얘기하는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것저것 써봤을 때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들을 이 딥시크 스스로가 대답하는 것들도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이따가 이것도 조금 이따 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써봐야겠네요. 써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AI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 네, 제일 쉽게 그냥 챗GPT 설치하셔가지고 내 앱에다가 설치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 녀석이 여기까지 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요즘엔 무료 버전에서도 꽤 잘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유료로 처음부터 가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깔고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돼서도 챗GPT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시면 실제로 이 녀석이 답변을 잘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 녀석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좀 안 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보신다면 AI가 우리 삶에 진짜 왔구나라고 하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소장님을 모셨으니까 본격적인 질문 딥시크 관련한 걸 하기 전에 네. 소장님은 어떻게 AI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계시고 그걸 쓰고 나서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뭐 몇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제 생각을 정리할 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이 AI 도구들이요. 챗GPT 말고도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쵸. 요즘 나오는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터넷 검색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챗GPT나 여러 서비스들이 답변을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녀석이 예를 들면은 오늘이나 뭐 예를 들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됐으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의 날씨를 알려달라고 해도 오늘의 날씨를 제대로 못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서비스가 다 인터넷 검색을 같이 결합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는 걸 네.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뭐 오늘의 날씨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원래 기존에는 제가 날씨도 찾아보고 옷 스타일도 찾아보고 막 이래야 그렇죠.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AI는 제가 그렇게 오늘의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AI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의 정보를 가져오죠. 그럼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이 녀석이 오늘은 뭐 예를 들면은 황사가 심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옷은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여러 겹을 입으세요. 라는 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의견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혼자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도 수많은 연구 도우미들이 생긴 것 같이 있는 같고 거예요. 같이 토론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중요한 거는 모든 결정은 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AI를 쓰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한 인턴 사원 10명 이상 생긴 것 같은 이런 효과들을 좀 많이 얻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챗GPT도 쓰고 딥시크도 쓰고 뭐 퍼플렉시티도 쓰고 뭐 클로드도 쓰고 이렇게 하면 네. 걔네가 다 한 명씩 데리고 있는 거. 그렇죠. 한 명씩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를 10명처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됩니다. 뭐 챗GPT한테 그냥 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4명의 의견을 주고받아야 돼 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은 너는 우리가 엄청나게 안전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40대 남성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이의 그 안전을 좀 생각하는 30대 아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4명 정도를 설정해 놓고 토론을 해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4명의 캐릭터대로 토론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럼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거기다가 4명하고 내가 같이 토론할 거야라고 내용을 쓰면 그 4명의 토론 내용과 함께
제가 또 들어가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는 우리가 쓰면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정말 상상하시면 상상한 대로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해보니까 되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도해보고 써보시면 생각보다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써본 입장에서는 네네. 혹시 걔네들을 쓰다가 오히려 시간 낭비나 수준의 좀 그 질이 낮아서 아니면은 시간 낭비가 되거나 오히려 번거로운 네. 그런 우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좀 표현을 하냐면 AI를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 뭐 대학생이 많이 쓴다. 근데 제가 실제로 뭐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뭐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 오히려 생성형 AI를 잘 쓰시는 분들은 최소 시니어급 이상 분들 아니면 부장님들 이상 이런 분들이 잘 쓰세요. 근데 이게 지금 앵커께서 주신 질문하고 겹치는데 마치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엄청 똘똘한 녀석이 왔다고 보시면 안 되고 네, 아주 머리는 좋고 빠른데 우리 회사를 잘 모르는 아직. 인턴 사원이나 아. 신입 사원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똘똘한데 어리버리해.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입 사원한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시켰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시키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봤거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하면서 얘가 좀 뭔가 첫 번째 답이 안 나와도 예를 들면은 좀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이 가지고 왔을 때 야 이거 틀렸잖아 다시 해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정말로 이 녀석은 내가 키우는 맛도 좀 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오히려 처음 접근이 어렵지 설치하고 써보시면 어차피 쓸 때는 우리가 대화를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채팅 치듯이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설치까지가 어렵지 쓰기 시작하면은 그냥 익숙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다. 특히나 일을 많이 시켜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네요. 뭐 트레이닝을 시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챗GPT도 있고 여러 클로드 모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녀석들이 약간 정말 사람 같다는 게 각자의 느낌도 다르고 답변의 느낌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입사원도 캐릭터가 있네요. 예, 신입사원들도 이제 10명 뽑으면 10명이 다 느낌이 달라서 예를 들면 저 친구랑 대화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그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생기는 일종의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을 바로 줄 시킨다는 아는 느낌보다는 저 AI를 어떻게 써야 되지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녀석이라고 평하시니까 되게 네네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 모델들이 계속 똑똑해질 때마다 네. 마치 이제 신입사원한테 갑자기 일을 시켰는데 잘 못하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혼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별도로 학원을 다녀서 공부하고 오는 것 같은 기특하다. 느낌. 그래서 네.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막 이런 걸 느끼기도 하네요. 그래서 약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인턴 사원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다가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지하는 것도 사람하고 비슷한 건데 부장님이 이제 이번에 입사한 사원이 너무 일을 잘해요. 네. 그래서 보고서도 너무 잘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대표님한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갖다 드렸더니 말도 안 되게 기본적인 걸 틀릴 때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일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갖다 좀 부장님 책임이죠. 한 번 꼭 스크린 해줘야 되는. 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AI를 도구적 관점에서 이 녀석은 우리의 시간을 줄여주고 초안을 주고 네. 정답이 아닌 의견을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잘만 쓰면 정말로 빠르게 우리에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도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두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이게 그냥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2023년 하반기 거의 연말 즈음에 네. 소장님을 모시고 챗GPT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인공지능이 많았지만 또 이번에 딥시크처럼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된 거는 없고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안전 우려가 있는 걸로 나오니까 저희 이 두 개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알아볼까 봐요. 일단은 챗GPT랑 딥시크를 좀 구분을 할 때요. 약간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서 나와서 조금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 좀 비유를 하면 딥시크라고 하는 거는 딥시크 모델이 있고요. 딥시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면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에 차체 전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의 엔진 같은 게 딥시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이 그래서, 모델. 모델인 네. 거죠. 챗 GPT도 모델이 있습니다. 챗 GPT의 모델은 GPT라고 하는 게 모델이고요. 네. 엔진 같은 거고 그거를 둘러싸고 하는 서비스 이름을 우리가 챗 GPT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챗GPT랑 이 딥시크 쪽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엔진을 만드는데 엔진을 만드는 기술, 이 방법을 이 딥시크 쪽에서는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설계도나 음식의 레시피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챗집 이런 걸 이른바 이제 오픈 소스 진영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너네도 이렇게 해봐. 네,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방법들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논문으로 공개를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오픈소스 진영이라고 하고 심지어 내가 만든 방식을 너 다운로드해서 할 수도 있어 라면서 그 엔진 자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공개한 거를 심지어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도 받아서 네.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오픈 AI 챗GPT는 그 엔진의 방식을 초기에는 좀 공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오픈 AI 쪽에서 먼저 개발한 방식이 있는데 네. 추론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추론. 네, 근데 그 추론이라는 방식은 딱 오픈 AI 챗GPT만 발명을 하고 그 방식의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설계도를 공유하는 오픈 소스 진영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그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이거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딥시크의 R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R1? R1이라는 엔진이죠. 네. R1이란 모델이 말씀드린 추론이라는 방식, 그 챗GPT가 만든 추론의 노하우를 본인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마치 음식 조리하듯이 레시피로 만들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논문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챗GPT에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추론 모델을 우리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 네.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가 난리가 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엔진, 그러니까 말하는 추론하는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량이 큰 거를 제 노트북에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는데 실행을 하면 이 노트북 사양이 안 좋아서 안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딥시크가 뭘 했냐면 증류라고 하는 기법을 썼어요. 증류요? 그래서 이 증류라는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만큼 큰 모델을 작게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모델은 제가 그 엔진이 공개되어 있는 그 엔진을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화두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려운데 이 추론, 네. 증류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이 뜻을 최대한 좀 쉽게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네, 부탁드려볼까요? 일부러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용어를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챗GPT나 AI는요. 마치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방에서 방송을 되게 잘하는 분들 보면 뭔가 쿡 찌르면은 준비된 듯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막 또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기존의 챗GPT 같은 AI 모델이 하는 방식이 마치 생방송에서 질문지 없는 상태에서 쿡 찌르면 바로 대답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기존에 학습된 내용에서 확률적으로 대답을 막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얼중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은 되게 빨리 하고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내용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머리도 좋고 잘하는 사람인데 생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왜냐면 앵커께서 저한테 바로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든 생각을 한번 하고 정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니까는 사람이 마치 어떠한 생각의 단계를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하듯이 AI도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왔네? 그럼 질문이 뭘까? 이 질문에서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뭘까? 이런 거 같아.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내용을 찾아야지, 이 내용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답변하는 방식. 이걸 이제 추론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언어 모델들은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뭐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길게는 7, 8분 이상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7, 8분 한다는 건 얘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저 용어의 의미가 뭐고 막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답변의 깊이, 길이도 길지만 깊이가 깊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 추론의 방법을 원래 오픈 AI만 가지고 있던 거를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R1이 자기네들이 이것저것 해봤더니 이렇게 됐더니 추론이 돼요 라고 하는 걸 이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추론의 방법이 아주 짧은 시간에 네. 챗GPT 말고도 뭐 요즘 말하는 퍼플렉시티, 클로드 아니면은 뭐 그록 이런 이제 챗GPT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 비슷한 서비스에 다 생각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생각. 네, 그 생각이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버튼이 생겨서 쟤들이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딥시크의 그 레시피 네. 그거를 보고 비슷하게 자기네들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들이 지금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 추론이라는 영역에서 딥시크가 준 영향은 반드시 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증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 증류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위스키, 그렇죠. 그 위스키 술을 만드는 거랑 증류가 방식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스키 술 같은 게 결국에는 원래 있었던 이 알코올을 뭔가 끓이거나 증류를 해서 더 고품질의 어떤 뭐 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코올의 도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향이 높아지게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크고 용량이 큰 게 제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류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용량은 적고 조금 더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거의 지식은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의 지식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증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증류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위스키는 끓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AI는 비유를 하면 선생님한테 일타 강사한테 이제 학생이 와서 2시간 동안 빨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일타 강사가 이 사람을 2시간 동안 공부를 시켜서 방송을 나가게 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뭐 원리나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중요한 핵심들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식을 증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딥시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론의 방식의 설계도를 공개를 했고 거기서 조그맣게 만드는 걸 내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겠네? 라면서 이제 상당히 놀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이제 적은 용량으로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 증류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추론이나 증류가 있어서 좋은 점은 그러면 좀 더 얘네들이 시간은 걸릴지언정 깊이 있고 네. 그런 만큼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양질의 답을 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추론인 거고요. 그 증류는 경량화. 그러니까는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 그렇게 작게 만든 모델로 요즘에 이제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냐면 청소기 같은 데에 이런 AI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청소기에 AI를 넣어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 써보시면 로봇 청소기한테 예를 들면 뭐 청소해줘라는 건 알아듣지만 야 내가 우리 집이 너무 더럽다라고 하면은 얘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AI 모델이 청소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야 우리 집이 너무 더럽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청소를 해드릴 텐데 어디 청소를 해드릴까 이런 대화가 될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걸 하려면 엄청 큰 챗GPT 같은 모델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돈 주고 썼어야 됐는데 이제 이게 용량이 작아지고 오픈 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청소기,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작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주는 변화는 야, 이 AI가 이제는 이런 인터넷 채팅 서비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준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가장 뒤집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여러 보시면 될 것 기계에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되게 기대도 되고 네. 그다음에 과연 어떤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이 딥시크 AI가 뭐 좋은 점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에 노출하면서 100만 건 이상의 민감 데이터가 공개되는 큰 보안 사고가 났다. 네. 이거는 어떤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가 크게 보면 엔진, 그러니까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모두 다 말하는 건 그 서비스입니다. 네. 딥시크.com이라고 하는 서비스, 딥시크 앱.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을 중국의 서비스에 올려서 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서비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에 사람들이 쓰려면 이건 인터넷 서비스니까 엔진만 쓰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쓰는데 이번에 이 회원가입된 아이디 중에 100만여 건 이상의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엔 뭐가 있었냐면 사용자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채팅했던 내역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API 인증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키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악의적으로 해커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덕진이라는 사람이 AI랑 이런 대화를 하더라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네. 대화 내용 중에 혹은 만약에 제가 민감한 정보를 나도 모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뭐 몇 월 며칠 생인데 내가 선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해커가 만약에 그거를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 몇 년생이구나. 뭘 보구나. 그런 개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00만 건 이상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된 것인데 이게 왜 그랬느냐라고 봤을 때 정말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잘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설정이 이제 미흡했고 점검이 부족했다. 그럼 저건 어떤 포인트냐? 지금 딥시크가 말씀드린 대로 엔진을 되게 잘 만들어서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엔진을 만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가 많이 안 돼요. 막 몇천 명 조직이 아니라 몇백 명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몇백 명 조직이 만든 엔진을 인터넷 서비스에 올리는데 이 서비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면 당연히 보안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됐는데 이제 너무나도 본인들이 만든 엔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잘 만들었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가장 기본적인 열쇠도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그 열쇠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게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보안 업체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딥시크가 빨리 이제 수정을 하긴 했어요. 딥시크 네. 서비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여줬던 것들이 야 이렇게 만든 엔진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데이터 보호성의 좀 중요성을 강조시켜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일 큰 이슈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인데 실제로 이 딥시크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엔진을 쓰고 있는 딥시크닷컴 서비스에 대한 건데요. 실제로 딥시크닷컴 서비스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네.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이런 개인정보랑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두 가지인데 IP 주소랑 키보드 입력 패턴입니다. IP랑 키보드 네. 입력 근데 패턴. 이 키보드 입력 패턴이 뭐가 중요하지라고 그러게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키보드 입력 패턴이 단순히 키보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앱으로도 한때 이제 설치할 수 있었잖아요. 앱을 설치를 하면 사람이 이 터치를 하는 터치의 리듬까지 분석을 해요. 그럼 이게 실제로 개인을 감지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약간 쓸 수 있어요. 지문같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채팅을 툭툭툭 누르고 어떤 사람은 다다다닥 누르고 어떤 사람은 다다닥 누르잖아요. 그럼 그 패턴하고 이 사람의 아이디 값하고 이 사람의 글 쓰는 걸 보면 A라는 사람은 대략 나이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속도감 있게 쓰는구나. 아니면 이거를 갖고 이 사람은 어떤 키워드를 쓸 때는 되게 빨리 쓰고 어떤 키워드를 쓸 때는 느리게 쓰는구나. 라는 것까지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광고나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을 하더라도 보통 이런 프라이버시 정보들이 별도로 수집이 되거나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걸 수집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김덕진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40대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대충 이런 내용을 쓰더라. 근데 이런 내용을 쓸 때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을 쓸 땐 되게 주저하면서 쓰고 어떤 내용을 쓸 때 되게 빨리 쓰고 어떤 내용을 쓸 때는 되게 와. 썼다가 지웠다가 하더라. 나도 모르는 나를 아네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AI를 쓸 때 의도나 취향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더 분석이 되면 광고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똑같은 40대인데도 AI를 진짜 잘 쓰는 사람들만 타겟팅 광고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은 터치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쓰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그 딥시크가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광고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전체 40대가 예를 들면 뭐 1000명인데 너네한테 1000명의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AI를 진짜 잘 쓰는 10명만 추려서 줄게. 그래서 10명 추려주는 대신에 광고비는 한 20배 비싸라고 하는 비즈니스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들이 좀 이거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정보가 중국 서버에 보관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국 클라우드를 쓰는 데들이 대부분 다 이건 이제 중국 정부와의 정책의 연관성인데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거의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딥시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네. 중국에 있는 정부가. 정부와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승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딥시크 엔진을 쓰는 거는 뭐 내 컴퓨터에 쓰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 연결이 되는 건 아닌데 네. 딥시크 서비스를 제가 편하게 쓰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제 패턴이나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고 정말 극단적인 사례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 딥시크 서비스를 갖고 뭘 쓰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알고 싶은 알고 거예요. 있어. 그러면은 그 정보를 알 때 이 사람은 이런 내용도 썼다가 지웠다가 막 이 패턴들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있으니까 중국과의 약간 어떤 외교적 이슈가 있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금의 개인 정보와 그다음에 내용들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제가 그러면 개인 정보를 안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I는요, 그 개인 정보를 줄수록 솔직히 똑똑은 해집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데 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질문을 하면 모두 다 나한테 존댓말로 해줘야 돼? 막 이런 걸 하면 얘가 이제 존댓말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AI가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존댓말로 해줘야 돼.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주기도 꺼림직해요.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물어봤다는 것 자체를 누가 알았으면 알기 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요즘 나오는 챗GPT 같은 서비스는 이른바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가 이 대화만큼은 기억하지 않게 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뉴들을 누르게 되면 그때는 마치 이제 구글 인터넷 창에도 시크릿 모드라고 해서 내 개인 정보가 안 남게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건 믿어도 되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랑도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 서비스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 방통위 같은 이런 데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중국 서비스를 못 믿는다는 건 결국 중국 정보에 대한 불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옵트아웃 기능이 기본적으로 그 챗GPT나 우리나라 서비스엔 있어요. 그런데 이 딥시크 서비스에는 이런 옵트아웃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치는 거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넘어가는 것들이 중국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중국 서버에서 그거를 중국에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특정 국가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막게 되는 네. 이유들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서비스랑 모델이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뭐 딥시크를 다운받아서 앱을 통해서 쓰면은 그거는 중국 서비스를 네, 이용하는 그거는 서비스고 셈이군요. 앱을 쓰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만약에 모델을 별도로 쓰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이 모델을 제 컴퓨터에도 깔 수 있지만 컴퓨터가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아마존 AWS나 아니면은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가 이미 딥시크 모델을 미국 서비스인 그들한테 넣어놔서 쓰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서비스는 미국 서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니까 안전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결국 이 두 개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검증된 서비스 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가 쉽게 쓰는 서비스는 그냥 딥시크 검색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딥시크 검색해서 나오는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까는 순간 거의 그냥 내 모든 깔아서 쓰는 순간 이제 내 앱의 모든 패턴을 이 녀석이 다 가져간다. 심지어 이제 제가 스크롤을 어떻게 하는 이런 속도까지도 요즘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개인 정보가 많이 탈취될 수 있다라는 어떤 고민들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조금 믿기가 두렵고 네. 미국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고 이것도 진짜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중국의 딥시크 그리고 미국의 챗 GPT를 네. 비교했을 때 보안 수준 차이는 사실상 어느 정도고 주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네, 보셨어요?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는 이걸 정보를 저장합니다도 있지만 언제까지 저장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챗GPT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일정 기간 저장하긴 하는데 기본 설정에서 학습 데이터로 완전히 사용하진 않는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때 내 데이터를 쓰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개인정보 옵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옵트아웃 그러니까는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메뉴가 챗GPT엔 있고 딥시크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에서도 이 딥시크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뚫려서 데이터가 가져갔다 이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가 덜 돼 있는 건데 챗GPT는 아무래도 이제 3년 이상 되기도 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암호화 기술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정보 공유 이것도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챗GPT를 통해서 모은 정보를 이제 다른 데들에는 공유를 안 하게 되는 게 이제 제3자 공유 정보가 금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법적 의무가 중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은 정보를 기본적으로 광고주나 다른 파트너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거 이슈가 됐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뭔가 그 뭐 할인마트에서 이벤트 참여라고 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했더니 갑자기 내가 모르는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거 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그 개인정보 동의의 내용에 이 정보가 제3자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걸 나도 모르게 체크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딥시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데이터 보호법에서도 아무래도 챗GPT는 이제 미국 데이터법이나 이제 글로벌 데이터 GDPR 같은 걸 준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딥시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이제 우리 정부 부처 아마 딥시크가 이걸로 더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정부 부처 대부분 또 뭐 금융권, 기업들까지 이 딥시크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조치가 잇따랐었는데 요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 금융사, 외부망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중국 AI 딥시크에 접속해봤습니다. 사내 보안 정책에 따른 차단이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보안 우려에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줄줄이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선 겁니다.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 부처의 접속 차단은 전방위로 확산됐습니다. 19개 중앙부처 대부분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이외 부처도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통상을 다루는 부처에 이은 확대 조치입니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서울시 등 지자체도 딥시크 접근을 막았습니다. 국정원과 안보실 등이 주관한 정부 부처 논의 끝에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보안 안전이 확인될 때까진 이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롯데와 대한항공, 쿠팡 등 기업들은 챗GPT 등 모든 생성형 AI의 사내 접속을 막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방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보호법들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비교를 해서 지금 딥시크의 약관이나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개인정보 도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딥시크 측에 이제 좀 해명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몇 개 주라든지 정부에 있는 기관들은 이미 실제로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앞서서도 3자에게 그 정보를 내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차단을 하고 나서 그 정황이 좀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가 틱톡 알고 계시죠? 네네, 알죠. 중국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바이트댄스한테 이 딥시크에서 썼었던 사람들의 정보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좀 넘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 관련된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게 이용자 입력 정보가 전송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개인 사업,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트댄스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넘겼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되니 결국에는 일단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방법을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최종 점검 결과가 발표될 때는 비단 이 그 딥시크뿐만 아니라 해외 AI 개발사들이 국내에서 좀 어떤 식으로 서비스할 때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가이드라인도 좀 같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정부를 비롯한 기관들에서 했던 그런 조치는 굉장히 잘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볼 때는 이번처럼 빠르게 조치를 취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탈리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런 데들 또 아니면은 아예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들이 최소 정부 기관에서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몇 개 주에서는 아예 막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주법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포인트는 이 AI라고 하는 거는요. 이 모델이 예전에는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한쪽에서는 설계도를 공개하는 이른바 오픈소스 진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도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엔진 설계도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거를 누가 제일 이 자동차를 잘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그 엔진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고 빨리 움직여보고 막 그걸로 막 실험도 해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 AI에선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 모델이 지금 다 공개 이제 설계도가 공개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모델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차이는 데이터를 누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중국 서비스들이 그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 데이터들을 조금 더 과도하게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이 중국의 AI 기술을 좋게 만들고 있는 뭐 이런 배경에도 이런 게 기저가 있다 이렇게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되게 흥미로운데 네. 중국의 AI 기술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중국이 약간은 이런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행위를 미국은 못하는데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럼 이해할 수 있나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생성형 AI가 지금 챗GPT 때문에 모든 관점이 생성형 AI로 갔지만 그 전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미지 인식 기술이거든요. 이미지. 그 중에서도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항상 챌린지를 해요. 그러면은 항상 1등을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이상 항상 1등하는 게 대부분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중국 기업이 어떻게 안면 인식을 이렇게 잘할까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마 요즘에 중국 가보시면 알겠죠. 중국에 정말 CCTV가 많고요. 우리는 CCTV 데이터 이제 그거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장을 안 하잖아요. 하더라도 일부만 하고 그게 뭐 이런 클라우드에 일정 시간 넘어가진 않죠. 지나면 또 없어지고. 네. 근데 그냥 냉정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거의 다 찍히는 그 CCTV는 그냥 클라우드 서버에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이 중국의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이터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는 모델은 이미 다 오픈이 돼 있고 모델이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싸움인데 결국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은 그 데이터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잘 지키니까 학습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근데 중국은 그냥 중국 모든 인구에 있는 그냥 안면 인식 데이터를 계속 빠르게 모으니까 양적인 차원, 질적인 그렇죠. 차원에서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원래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데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오픈소스 무용론까지도 요즘에 실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런 거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같이 연구하자고 만든 건데 결국 이거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인승차하고 데이터도 그냥 그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정도까지 정보를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페어 플레이를 또 안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AI 생성형 AI가 똑똑해지려면 결국에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하고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막 합쳐서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지금 뭐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데이터를 모으니까 그럼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오픈소스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픈 AI 관련해서 이제 오픈 AI가 자사 모델 데이터 타사 개발 활용 금지 뭐 이런 얘기 나온 것도 논란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딥시크가 다른 AI 서비스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제가 증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증류가 기본적으로 딥시크 엔진을 증류한 건 이 딥시크의 큰 모델을 작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딥시크가 되게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성비가 좋게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려면 돈이 똑같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성비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논란이 뭐냐면 오픈 AI의 챗GPT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아예 이 딥시크 자체가 증류를 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는 지금 이미지를 띄워주셨는데 네. 저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 리얼 데이터라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 호수가에 있는 거예요. 물 네, 그죠? 색깔. 물이 있죠. 네. 거기서 지금 귀여운 고양이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게 오픈 AI. 네, 저게 오픈 AI라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해서 옆에다가 물을 담고 물고기를 담는 게 챗GPT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에서 네. 일단은 오픈 AI가 이걸 학습을 시켜서 챗GPT라고 하는 아주 멋진 모델을 만들어놨는데 딥시크가 슬쩍 와가지고 저 전체 방대한 데이터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저 챗GPT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미 증류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습한 거를 압축시키니까 그래서 저게 어떻게 시킨 거냐면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게 딥시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챗 GPT한테 선생님 저 지금 2시간 동안 뭐 배워야 되니까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챗 GPT에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네, 그럼 챗 GPT가 답변을 계속 그쵸, 할 그쵸, 거잖아요. 그 답변을 모아서 딥시크의 베이스 모델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의심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챗 GPT한테 타이핑을 쳐서 질문을 하면 느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자동화해서 API로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서버에 그럼 기록이 남는데 실제 그 오픈 AI 서버에 기록을 봤더니 아마도 딥시크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아이디가 아주 빠르게 자동으로 관련된 질문 되게 잘 짜여진 예를 들면 뭐 미시경제다 그럼 미시경제에 대한 내용을 한 100개 정도 잘 짜여진 질문을 짜자자작 물어보고 답변을 짜자자작 받아서 그거를 가져간 것 같은 정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지금 야 결국에는 그러면은 오픈 AI가 기본적으로 타사 데이터의 모델을 개발하는 건 금지하고 있는데 그냥 답변을 그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갖고 AI를 만든 거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럼 이거를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또 하나의 논란이긴 해요. 일단 알 수 있어야죠. 추정된다고 그쵸. 하셨는데.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논란이 이제 반대쪽에서 나와요. 뭐냐면 그러면 챗GPT도 지금 보면 아까 있던 방대한 호수에서 낚시를 한 건데 네. 그 낚시를 할 때는 그럼 너네도 법을 지킨 거냐? 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은 네. 저기에 그러니까는 애초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조차도 그러면은 이게 맞냐?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리얼 데이터라고 하는 게 쉽게 하면 인터넷 전체라고 보시면 그렇죠.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언론사의 내용을 막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이런 데들은 언론사의 내용을 출처를 쓰려면 얘기하죠. 출처를 얘기하기도 네. 하고 비용을 어느 정도 정산을 받거나 컨텐츠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챗GPT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내용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만들 때 그 사람들한테는 비용을 하나도 그렇죠, 주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자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KBS 데이터 가졌다 썼으면은 네. 오픈 AI가 KBS에서 돈 줘야 되는데 그쵸. 그걸 안 줬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오픈 AI가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 언론사들하고 소송 중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든 모델을 또 뽑았었다고 과연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얘기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픈 AI에서는 이슈가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 저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의 지식과 미국의 부로 만든 서비스인데 그거를 중국에 있는 서비스들이 그냥 가져간다고?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들고 일어나고 있다. 충분히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저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고양이가 네네. 있고 그리고 그 고양이 옆에 챗GPT라는 양동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딥식이 와가지고 그 양동이에다가 띡 하니 이제 자기 뭘 낚싯대를 담그니까 고양이가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거는 고양이인가요? 저 하여튼 검은 고양이. 네. 걔는 옆에 챗GPT 같은 양동이가 없네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델 자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옆에 말씀하신 대로 양동이를 그려놨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패러디물인데 원래 물고기를 가져간 거에서 또 물고기를 가져가는 네네네.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힘들게 낚시해놨더니. 네, 그래서 결국에는 힘들게 낚시했더니 네. 물고기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물고기 30마리 그쵸. 잡은 것 중에서 한 아주 좋은 5마리만 가져가는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도 훨씬 쉬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작으니까. 네, 증류가 그런 거죠. 쉽게 네. 말하면. 그러면 근데 이제 보안의 측면을 떠나서 그러면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이 딥시크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런 사례가 향후 AI 생태계 발전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그러면?
일단은요, 이게 좀 안전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그 다음 라운드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라운드. 것처럼 챗GPT가 한 번에 열풍을 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딥시크가 또 한 번에 열풍을 준 건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 설계도를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연구자들이 야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면 오픈 AI처럼 하려면 최소 수백조 이상의 돈이 필요했을 거고 못 따라갈 것 같아라고 했는데 설계도가 나왔으니 이렇게 해보고 또 증류라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딥시크 한 것처럼 하면 한 몇 조 원 안에서도 가능하겠구나. 몇십억 몇십억 원 좀 무리고 몇천억 인력 포함해서 몇천억에서 한 몇 조 원 단위에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소위 리인하게.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유럽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 실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안전 정상 회의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안전에 대한 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그 안전 정상 회의에 오히려 미국은 불참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는 안 됐고 오히려 거기서 유럽 EU가 우리도 공격적으로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서 AI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EU는 약간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안전에 대한 거나 보안에 대한 측면을 해서 조금 속도가 느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달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딥시크를 보고 우리도 지금 빨리 하면은 오픈 AI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체념하고 있다 갑자기. 그렇죠. 정신이 그러면서 번쩍. 유럽이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 싸움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이나 보안보다는 일단은 지금 달리고 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좀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었다. 벌금 받더라도 달리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또 한 번의 2라운드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이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모델이 작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것들이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붙는 그러니까 AI가 이제 단순히 생성형 AI가 이런 인터넷 서비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런 걸 요즘에 이른바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이런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지금 딥시크가 이제 열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렇게 만든 서비스들이 중국을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 특히나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이 이 AI 패권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전 세계의 흐름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좀 냉철한 지적과 고민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AI 안전 정상회의라는 건 뭐고 네. 왜 열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AI 안전정상회의가 지금 이제 2차였나 3차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맨 처음에 연 거는 영국의 과거 리사 수낙 총리가 AI가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빨리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샘 알트먼이 아니죠. 그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챗GPT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막 주어진 건 마치 핵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진 거랑 똑같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퀴리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이게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이제 몸도 상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가 그런 식의 대중의 호기심을 많이 갖고서 하지만 너무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안전정상회의를 만들었던 이유가 마치 핵을 쓸 때는 전 세계가 공통의 프로토콜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자라는 의도로 처음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같이 논의하자 수준으로 이제 나왔었던 게 이 안전정상회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처음엔 좋은 취지로 했다가 이번에 열린 거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야, 이거 지금 별 무의미해.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냥 달릴 거야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조금 흐트러지고 국가 통합이 아니라 각 국가별의 가이드라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은 이제 좀 취지가 무색된 뭐 이런 이번에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또 미국이 불참했네요. 미국은 미국 나름의 하겠다. 본인들의 패권을 갖고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따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막 AI 기술은 정말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또 보안 강화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네.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 당장 정말 시급하게 이 문제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생성형 AI 기반으로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 공격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성형 AI 챗GPT가 뭔가 이렇게 해킹 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해킹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니까 수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킹을 하거나 피싱 이메일을 쓰거나 심지어 제가 이번에 나온 이제 챗GPT 오퍼레이터 기능이라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댓글 이거를 그냥
AI 하나가 마치 한 1000사람이 쓴 것처럼 아이디도 바꿔가고 댓글의 내용도 그럴듯하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근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사이트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안적으로 막아놓거나 생성형 AI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런 패턴을 아예 차단하는 서비스들, 해외 서비스들은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이게 안 돼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는 지금 먹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국내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선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응하는 체제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런 보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빠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기술이 정말 일주일만 제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도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는 기술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공격하는 기술이 너무 빨라지니까 그만큼 대응하는 기술들도 같이 좀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생성형 AI 사용할 때 내가 좀 스스로 지켜야 될 그런 보안 수칙이랄 게 있다면요.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저야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식적인 뭐 챗GPT나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 이런 서비스는 좀 지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다른 것보다 쓸 때 이 대화 내용에 나도 모르게 기업의 정보의 기밀이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약관에서는 이걸 학습에 안 한다라고 쓰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차원에서 최대한 이 생성형 AI를 쓰더라도 개인에 대한 정보나 기업의 정보는 좀 안 넣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런 걸 넣는다고 하면 그 반드시 옵션 설정에서 이제 그 학습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안 되게 하는 걸 이제 해야 되죠. 왜 끈다고 표현하냐면 보통은 기본이 학습이 되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메뉴들을 꺼서 아까 디폴트가 학습이 되게끔 켜져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그래야 모르게. 이제 AI를 쓰니까. 그래서 옵트 아웃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끄거나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학습 안 되는 모드를 켜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억울한데요. 그냥 디폴트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면 옵트아웃이 돼 있어서. 그럼 참 좋겠지만 그러면 챗GPT 서비스가 아마 무료 버전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페이스북을 공짜로 쓰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무료 버전에서 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꺼서 최대한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건 쓰는 방식인데 정보의 정확성을 항상 검증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말씀드린 대로 신입사원처럼 내용을 주는 녀석이니까 항상 AI는 도구적 관점에서 활용을 하되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기 보거나 너무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일에서 잘 쓰는 이런 개인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덕진 소장님만의 스마트폰 관리법이 있다 하셔서 이것도 네,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AI나 도구로 많이 놀아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유튜브 관련 연구를 해서 더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를 이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초반에 우리가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 주면 와 얘네들 식당에도 조용하고 너무 좋네 이랬던 분들이 요즘엔 다 중독 때문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는 AI 서비스도 그렇고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가 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이가 유튜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부모가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용을 계속 봐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옵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알고리즘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문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영상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잘 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되게 별거 아니면 중요한 게 아빠가 쓰는 아이디랑 아이가 쓰는 아이디를 무조건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쓰는 아이디, 아이가 쓰는 예를 들면 아이디.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계정을 아빠가 보던 거에서 그냥 툭 던져서 이거 봐 이렇게 하면은 아빠의 알고리즘 내용을 아이가 보다가도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성인에게 노출돼야 되는 거나 뭐 정치적 상황 이런 게 막 아이한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아이에게 그걸 한다 그러면 뭐 어린 아이들이라도 무조건 아이에게 줄 때는 그 아이를 위한 별도의 아이디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광고가 뜨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광고에서 또 되게 많은 이슈들이 되거든요. 혹은 유튜브 키즈 모드라고 별도로 앱이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런 거 이제 선별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리고 실은 저는 플레이리스트나 유튜브 구독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스크린이니까 제가 검증된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히나 아이일 때는 그냥 틀어놓으면은 마음대로 보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에는 생성형 AI가 영상도 잘 만들다 보니까 엉터리 영어 공부 영상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되게 그럴듯한데 이 그럴듯한 애니메이션에 영어는 전혀 다른 게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막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그냥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짜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있고요. 좀 귀찮겠네요, 부모 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귀찮은 행동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이제 아이에게 지킬 수 정말 있-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 요즘에 이런 것도 초등학생 교육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AI는요. 그 대부분의 약관을 보면 13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혼자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의 생각이 정리가 돼야 이거를 그쵸. 쓰는데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 같은 걸 쓰더라도 아이가 혼자 쓰긴 안 하고요. 아이랑 저랑 챗GPT랑 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대화하는 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이걸 통해서 좀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수준을 쓰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쓰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훈련을 시켜서 된 건데 절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혼자서 너의 소유라고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가 쓰는 스마트폰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집에서만 3시에서 5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써줘요. 정해서.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어렸을 때 컴퓨터 PC가 집에 한 대씩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 게임할 보시면 때 몇 시부터 대부분 다 몇 시까지. PC가 마루에 있었어요. 마루에. 네. 그래서 마루에 있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얘가 쓰는 거 보거나 관리를 해주잖아요. 아. 그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너무 개인으로 보고 어른들도 우리 거 보느라 바빠가지고 아이 걸 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귀찮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결국 좋은 습관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간단하게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처음 여기 나오셨으니까 네. 진짜 소장님께서 어떤 이런 IT 커뮤니케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거는 갈수록 그 의미가 네.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짜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된지도 아,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뭐 어려운 거 쉽게 설명드리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워낙 새로운 기술을 빨리 찾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좀 쉽게 설명드리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원래 하던 일이 데이터 분석 일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데이터가 결국엔 다 AI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것 같기도 전문가가 하고요. 최고의 덕업의 네. 일치가 그래서 활용하고 써보는 거를 좀 최대한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AI 이거 어렵다, 네. 이거 어렵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때랑 똑같은 거라고 비유를 해드리면 되냐면 핸드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앱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앱스토어 초창기에는 우리가 앱을 책으로 배웠어요. 비슷하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역할은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제가 이런 걸 막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런 AI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걸 좀 따라할 수 있게 책으로도 좀 설명드리고 네. 쉽게 하면서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해보세요라고 지금 저는 이제 일단 해드리는 해봐라. 역할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바쁘시고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지만 이렇게 또 인연을 맺으셨으니 저희 재난안전 119에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